네, 저희가 1시부터 일정 시작이고요. 1시가 돼서 저희 심포지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자살예방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바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자살예방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살이라는 주제로 카이스트에서 심포지엄을 여는 것이 처음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심포지엄에서 오늘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정책개발본부장 신혜정입니다. 한국생명재단은 보건복지부를 지원해가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함께 근거 기반 정책 개발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 심포지엄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학술 행사입니다. 재단에서 카이스트와 공동 추진한 연구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사례 후 자살, 사회적 책임과 예방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사례 후 자살 현황과 특성, 그리고 사례 후 자살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조망하면서 예방하기 위한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이 내빈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자살예방 정책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대표해서 황태현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작지 않은 회의실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여기서 보니까 그냥 꽉 찬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작년 올해 계속해서 공동연구를 우리 같이 해오신 우리 정재승 교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24년도 또 사망에 대한 원인이 또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작년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23년도보다 많은 숫자의 또 자살자 수가 나와서 이제는 뭐 거의 15,000명에 육박하는 그러한 자살자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사례 후 자살은 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거기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자살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 또는 이제 에밀 디르킹이 말했듯이 정말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 타살이다 라고까지 사회학자들은 볼 정도로 단지 우리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우리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 파급력으로 보면 가장 네거티브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이 사례 후 자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단지 연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국가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정책이 수립된 이후에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가 국가 자살률의 저하로 연결되는 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이제 자살 예방 전략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 대통령 이후에 국무총리나 또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의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국가 주도의 탑다운 방식의 자살 예방 전략 사업이 아니고 지자체 중심의 소위 바텀업 프로세스의 그러한 자살 예방 실행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또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토론 중에도 충남광역센터에 또 부센터장님이 참여하시고 대전하고는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또 대전광역센터의 부센터장님도 조금 아까 인사를 나누고 해서 이 충남 대전 지역의 카이스트와 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살이란 이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또 자살 예방 전문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또 일반 국민까지 모두 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그 주제 발표와 또 이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뜨거운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를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주제 발표와 3개의 패널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지입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신 연자분들은 현상과 본질의 관찰을 넘어서 살해 후 자살 속에 감춰진 절망과 고립,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의 통역자이기도 합니다. 내일인 여러분도 이해와 공감을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안내 드리긴 했는데 오늘 좋은 토론을 위해서 그 발표자들에게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름표 뒷면에 보면 QR 코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질문 내용 작성해 주시면 추후에 마지막 종합 토론 때에 그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권세영 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권세영 부장님은 지난 10년간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발, 그리고 자살 관련 연구 확대와 데이터 생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정책의 최적 균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단과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진행했던 유서 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의 배경과 추진 과정을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권세원입니다. 유서 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 사망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에 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는 자살 사망자이자 살해라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인 가족, 살해 후 자살 사망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 이것을 정책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연구 대상자가 행한 가족 살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가족과 자살 사망자,
모두 소중한 생명이기에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본 발표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유서 내용의 분석을 통해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언어적 특성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유형별로 특성 분석을 통해서 또 유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진과 연구기관은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살해 후 자살에 있어서 자살이 그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중대성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사망은 특히 사회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인사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것이 자살인데요. 이 자살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정신과적, 그리고 경제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논의할 살해 후 자살은 가족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를 동반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살 사망자와 살해 피해자인 가족,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주변인들까지 고려했을 때 살해 후 자살 문제는 사회적 중요성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살해 후 자살은 연간 50건 이상, 또 가족 살해 후 자살은 연간 30-40건가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시한 바와 같이 2025년에도 기사에 난 사건만 보더라도 매월 전국에서 살해 후 자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경로를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살 사망자의 유족의 면담을 통해서 심리부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살해 후 자살의 경우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함께 사망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심리부검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해 후 자살 사망자가 남긴 유서는 자살의 원인을 밝히는데 가장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살해 후 자살의 사회적 문제로서의 중요성과 유서의 유효성에 따라서 본 연구가 자살 예방에 있어서 가진 함의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살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 자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온전히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반 자살은 생존에 대한 결정을 공유하거나 함께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적 요소에 따라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단독 자살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르는 관계의 사람들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살해 후 자살은 살해와 또 자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특정한 이유로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뒤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본 발표에서는 가족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진 가해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살해한 후 자살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일반적 특징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40, 50대 중년 남성,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은요, 가족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와 안전망이 부족한 가정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해자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살해 후 자살의 원인을 추정해보면 기본적으로 자살의 그런 원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복잡하지만 이 메커니즘에 있어서 다른 자살 유형에 비해서도 더욱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이는 외부의 그런 지원을 차단해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강화하게 되고, 이 자녀의 미래가 불행해질 것이라는 이런 왜곡된 인식과 함께 죽는 것이 최선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태와 개선할 수 없다는 이런 절망감의 영향으로 살해 후 자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살해 후 자살은 또 사회-문화적 영향도 받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족의 문제가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다 보니 가족을 위한 결정이라는 면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살은 특히 언론 보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살해 후 자살 또한 그러합니다. 언론이 가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가족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동정적으로 묘사할 경우에 사회적 책임이 약화되고,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살해 후 자살을 대안으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 근거에 해서 저희가 본 조사를 진행했고요. 활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수사기록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근거해서 2013년부터 2020년 8년간의 자살 사망자에 대한 기록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결차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 254개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변사기록서를 열람하고 그 안에 자살로 종결된 건에 대해서 조사,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한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자직례 시스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입력하였고, 이후에 임명화해서 데이터 추출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년간 조사된 자살 사망자 102,538건 중에 살해 후 자살 사망자는 416건으로 저희가 추출하였습니다. 이때 살해 후 자살은 함께 또는 짧은 시간 안에 같이 사망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살해 미수라든가 또 자살을 시도했으나 살아난 경우, 그래서 함께 죽은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그 외 자살 사망자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리고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중에 유서 작성자와 그 외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집단에는 미작성 집단, 그리고 작성을 했는지 작성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는 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서 작성자와 미작성자 간의 비교 분석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살해 후 자살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유서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유서 분석이 가능한 살해 후 자살 사망자 209건과 이와 유사한 성향을 가진 그 외 자살 사망자 418건을 성향점수 매칭하였습니다. 성향점수 매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선행 조건들의 효과를 줄이고 인위적으로 인위 무작위 통제 실험 조건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를 작성한 살해 후 자살 사망자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살 사망자 집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에 살해 후 자살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고 그 안에 유서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살해 후 자살 사망자와 그 외 자살 사망자를 동일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변수는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형별 분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중에 살해 피해자가 이제 한 명인 건 382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살해 피해자가 자녀 또는 손주인지 부모인지 배우자 또는 애인인지로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저희가 자녀 살해 후, 그러니까 가족, 자녀 손주 또는 부모 살해 후 자살 사망자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좀 더 이 자녀 손주나 부모의 경우에 돌봄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오늘은 전체 연구 중에 자녀 손주 그리고 부모 살해 후 자살 사망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세 가지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각각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재승 교수님께서
좀 더 세밀한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된 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자살 관련 변인, 사례 후 자살 변인, 생활 스트레스, 그리고 유서 관련 변인이 있습니다. 유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경찰서에 가서 수사 기록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제 전체 원문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을 활용하고, 또 부분 요약 그리고 전체 요약 좀 형태가 다른 형태로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 연구 결과로 사회 후 자살 사망자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후 자살 사망자와 그 외 자살 사망자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결혼 상태에 있어서 사례 후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58.9%로 그 외 자살 사망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거자 유무도 이제 결혼 상태가 기혼 상태가 많은 것과 함께 동거자도 83.2%로 그 외 자살 사망자 66%보다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의 경우 사례 후 자살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의 비율이 그 외 자살 사망자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 외 자살 사망자는 신체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로 사망하기 전에 어떠한 경고 신호를 보냈는지를 확인하였을 때 사례 후 자살 사망자가 75.5%로 그 외 자살 사망자보다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서의 경우에는 그 외 자살 사망자보다 사례 후 자살 사망자가 51.7%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례 후 자살 사망자 중에 유서 작성자와 유서 미작성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서는 여성이 32.6%로 더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서 작성자의 경우에 경제적인 문제가 주 원인인 비율이 25.6%로 높습니다. 그리고 유서 미작성자는 대인관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자녀 사례 후 자살 사망자의 경우 여성이 61.4%로 부모 사례 후 자살 사망자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고요. 자녀 사례 후 자살 사망자는 30대, 부모 사례 후 자살 사망자는 50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주요 자살 방법 수단으로는 자녀 사례 후 자살 사망자는 가스 중독이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 원인의 경우 각각의 1, 2, 3순위는 동일하나 그 분포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녀 사례 후 자살 사망자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 가족관계 문제, 정신건강 문제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부모 사례 후 자살 사망자는 가족관계 문제가 좀 더 크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채영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는 정진순 교수님 모시고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순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예일대 의대 정신과연구원 그리고 콜롬비아 의대 정신과 조교수 등을 거치고 현재 카이스트 내 인지과학과 학과장 및 융합인재학부 학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연구 주제를 설명드리자니 교수님께서 민망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주요 내용은 조금 정리드리고요.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유서 분석을 통한 사례 후 자살의 특성 연구 결과와 함의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이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카이스트로서도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 이력을 좀 보니까 저희가 그 자살이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에서 별로 이런 중요한 학술 행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내인지과학과가 발벗고 나서려고 하고요.
생명존중 희망재단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가 오늘로 그치지 않고 계속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이스트에 오시는 거 문턱을 좀 낮춘다는 의미에서 각별히 환영을 드립니다. 그 앞에 권정혜 연구원님이 잘 소개해 주셨듯이 저희가 지난 2년간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보통 평균 한 12,500명 정도가 자살을 해왔는데 지난 8년간 10만 명 가까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만 5천 명이 유서를 남겼고요. 그 유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나 살해 후 자살자가 그 중에 한 4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절반 정도가 유서를 남겼는데 그분들의 유서를 분석하는 일을 재단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 살해 후 자살은 잘 아시다시피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황 증거로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서가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물론 가해자의 입장에서 남긴 거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가해자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고방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실마리,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여집니다. 큰 틀에서 통계학적 분석을 또 재단이 잘 해주셨고요. 저희는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단어들을 많이 썼는지, 또 그것이 데모그래픽 정보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센티멘트 분석, 어떤 감정들이 이 안에 지금 담겨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서 좀 공개해도 되는 내용들만 추려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보시면 최근에 자살자, 지난해 자살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4,800명 정도가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는 인구 10만 명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명이 육박하는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이 10명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려 3배에 달하는 숫자이고요. 남성이 자살자가 더 많고요. 35명, 보통 그렇게 되고, 여성이 한 15명, 10만 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중간 정도, 25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각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단독 자살 위주로 연구가 되어 있는데, 살해 후 자살은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빈도가 높기도 하고 이걸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년 50건 정도, 그러니까 12,500건 혹은 15,000건 정도에 비하면 그 수는 적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불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유서 분석이 각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기 감지를 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우리가 미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거나 적절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게 본 연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큰 틀에서 지난 자살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전에 했던 연구들을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서울에서 자살자가 가장 많긴 합니다만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보자면 큰 대도시가 적고요. 오히려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카이스트가 충청도의 자살률 특히나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대 건수는 경기나 서울이 많지만 왜 강원이나 충청도 같은 곳에서 이런 자살들이 많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더 사회적인 요소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이제 월별 변화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3월, 1, 2, 3월, 3월에 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요. 또 한동안 쭉 낮아졌다가 월말에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유서를 남긴 사람이고요.
그 밑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체 자살자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람 포함한 경우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경향은 비슷하지만 유서를 남긴 경향은 3월 정도에 많고 연말에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의 데모그래픽 데이터들을 보면 유서를 남긴 사람들이 조금 더 예를 들면 남성이 많고요. 그리고 또 최초 발견자가 보통은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최초 발견자가 가족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자살의 방법도 특정한 방법들이 더 많이 선호되고 그런 이제 큰 틀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집단 간 이제 인구학적 상황적인 차이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유서를 남긴 사람들이 조금 더 계획적인 그런 자살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모든 자살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이전 연구로 따지면은 계획 혹은 마음이 있고 여러 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건 충동적일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일보다는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서를 남긴 분들은 이제 더 계획적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발견될 건지도 생각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유서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적절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더 있는 거죠. 물론 굉장히 성의 없게 포스트잇으로 한두 단어, 한두 문장으로 남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구획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 각각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전체 상황을 벡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벡터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가지고 그 벡터가 유서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는 거고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그걸 보여주는 특징으로 계산하는 것이 머신러닝의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서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가운데 본론에는 또 마지막 결론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쭉 분석하는 내용들로 그동안 분석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지 또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제 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요. 비교는 큰 틀에서 이제 몇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 후 자살을 한 사람이 기존의 모든 자살자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특히나 그 중에 유서를 남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든 자살자 중에서 유서를 남긴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랜덤리 추출을 해서 그 사람 대비 그래야 이제 통계적으로 두 그룹 사이의 규모가 비슷해지니까 그렇게 규모를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내용을 저희는 조금 더 통계적인 기반 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추 사례 후 자살 사망자는 한 209명, 그리고 기타 자살 사망자 중에서 특징이 유사한 사람들을 뽑은 비율이 418명 이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언어 분석도 했고,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특정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들과 많이 같이 사용되었느냐 이런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분석은 케이스 일렉트라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일렉트라라는 건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 기반의 그 언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트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일렉트라는 조금 더 프리트레이닝이 잘 돼서 이런 연구에 적용하기 좋은 방식의 일종의 챗 GPT 같은 LLM 모델,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버전, 한국말 버전으로 학습시켜서 케이스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단어의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녹아 있는지를 우리는 정량화를 할 수 있고요. 전체 문장에서, 전체 글에서 그런 특정한 단어들, 그 감정이 묻어있는 단어가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가지고 퍼센트 계산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토큰이라는 건 우리말에 그렇게 이제 단어를 나누는 거를 말하고요. 코스라는 거는 이제 품사를 말합니다. 이게 지금 명사냐, 동사냐, 품사를 따지는 거고요. part of speech라는 거고, 그 다음에 dependency parsing이라는 건 문장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서술어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나누어서 자연어 처리를 해서 분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통상은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를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하는 방식의 탑다운 방식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prior knowledge나 prior assumption 없이 large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해내는 방식으로, bottom-up 방식으로 저희가 특별히 어떤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얻은 첫 번째는 이미 이제 심정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마도 그 돈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돈과 관련된 단어가 사례 후 자살한 사람들의 유서에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 샘플링 한 것보다 현저히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앞부분에 그 발표에서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전체 자살자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수는 사례 후 자살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사례 후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그 어려움이 더 심각하고 그래서 자살을 했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이 사람의 평소 집착의 정도, 의존의 정도, 중요성을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응도 이렇게 좀 더 파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하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랑한다, 고맙다 같은 단어들은 늘 등장합니다. 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똑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제 원인의 자살자들의 유서에는 그 사과의 격식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친근한 비격식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지금 사례 후 자살자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이 각별히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살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포멀한 형태, 어찌 보면 포멀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런 일을 저질러서 미안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례를 한 대상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친근하게 대해서라기보다는 좋게 이야기하는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고요. 사회적 분노를 통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유서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살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부탁한다,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사례 후 자살자는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각별히 많이 쓰고 있고요. 아까 이제 돈이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등장한다고 했는데, 돈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서술어, 동사들과 엮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 없다도 중요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계속 꼬박꼬박 누군가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되게 유서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원인으로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놈의 돈 때문에 일로 인하여 불행도 수없이 있었고, 예. 원인은 돈이었고, 핸드폰 요금 밀려서 돈 내라 늘 돈이 없었고, 예. 돈 하나 없으면서 나를 이용했고, 예. 돈까지 매달 다달이 돈까지 받아오면서 지냈고, 그래서 돈에 대한 타인의 원망, 분노, 화나고 짜증나고,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맞지만 그거로 인해서 관련된 압박감을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히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적인 삶의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경제적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래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 단순한 자살을 넘어서 타인과 본인을 해치는 행위로 이어질 정도로 그런 감정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는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서 살해 후 자살을 했어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이전에 돈에 대한 아주 높은 의존성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하면 이렇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저질렀다는 충동적 표현도 담겨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타인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망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고요. 일반적인 자살 사망자가 유서를 남기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분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습니다. 좀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살해 후 자살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화남과 분노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의 그 정서적 유서 안에 담겨 있는 정서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살자는 대개의 경우에 이제 원인이 가족 관계이어도 그 안에 유서에 남긴 건 미안하다라든가 사랑한다라든가 이제 마지막에 삶을 정리하면서 고마워할 사람에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면 살해 후 자살자는 자신의 살해를 좀 정당해 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겠지만 화남이나 분노, 비장은 의심과 불신, 공포, 짜증, 증오, 혐오, 경악 같은 부정적 감정의 좀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존의 다른 자살 집단의 유서들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단어 분석의 경우에는 유서 안에 담긴 감정이 부정적 감정이 되게 우세하고 일반 자살자들에 비해서 덜 긍정적이고요. 돈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 그 빈도수가 높아서라기보다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심해서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일반 자살 사망자에 비해 돈에 대한 몰두가 더 심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러한 특성이 동일한 경제적 문제를 경험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더 극심한 그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해 후 자살 가해자 피해자 이제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이제 배우자나 A 같은 관계의 사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녀 살해보다도 더 많은데 이 경우에는 뭐 부정, 불륜 관련된 의심 이런 내용들이 많고 그거는 또 좀 사회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고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있는데 자녀 사례와 부모 사례는 조금 더 저희가 아까 그 돈과 관련된 그런 맥락이라서 이 두 결과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살해 후 자살 가해자 피해자 관계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일단 좀 중요한 거는 자녀 살해의 경우에는 여성이 더 많고요. 부모 살해인 경우에는 남성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 40대, 50대인데 특히 50대가 많고요.
둘 다 이제 아파트, 뭐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부모 사례의 경우에는 비경제 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남성의 경우에 부모 사례의 가능성이 높고요. 자녀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직장을 가지고는 있으나 경제적인 전체적으로 집안 전체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50대 여성이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업의 경우에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부모 사례의 경우에는 그 50대 남자가 미혼이, 다시 말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녀 사례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거자가 대개의 경우에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 기혼인 경우에는 특히나 그럴 겁니다. 자살 방법은 목매거나 가스 중독이거나 상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하게 그 두 집단의 경우에 자택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가족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부모 사례의 경우에는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하나 정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개가 같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가족 관계가 좋지 않다라든가 혹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서의 경우에 이제 둘 다 이렇게 절반 정도가 유서를 남겼다는 건 전체를 보면 10만 명에서 원래 3만 5천 명, 다시 말하면 35% 정도가 유서를 남기는데 사례후 자살자의 경우는 절반 정도, 400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데 그중 200명 정도가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유서를 남긴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사례 후 자살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런 관계에 관한 이야기, 연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들어 있고 미안하다 사과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나름은 이것을 책임감을 갖고 이제 본인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에서 사례 그 자녀 사례 특히 이 사례 후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서는 이렇게 자녀 사례 후 자살을 아동 폭력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식을 때리고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이제 이 방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언어도 내가 데리고 간다. 내가 책임지겠다.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방식으로 아동폭력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나의 소유물이고 그리고 이제 나 없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려워서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얘의 미래를 위해 더 낫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모가 살해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슬픔, 안타까움, 실망, 불쌍함, 연민, 아껴주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포함되는 게 맞고요. 부모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부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자기 변명이 훨씬 더 많고 그런 내용들이 특히 그리고 사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고 부탁하고 처리하고 화장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못난 자기를 용서해달라, 불쌍하고 허무하고 비통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유서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저 포기의 정서가 되게 지배적인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짐작해 보자면 40, 50대의
남성이 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직장이 뭐 없고 결혼을 했어도 그 당시에는 이제 미혼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에 의존하거나 부모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현실적인 도피, 이 상황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부모 살인 자살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족과 사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별히 더 많다고 보여지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돈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자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사실 다채롭고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경제적 어려움이죠. 근데 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서 그것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포기한다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고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주제는 돈이지만 그래서 돈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고 그거의 원인, 자기 변명, 돈에 관해서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유서 안에 많이 녹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나이대, 40, 50대에 직장을 잃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파괴적이고 또 가족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살 예방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누구나 이런 일을 하진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스페셜 케어를 미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울증도 저희가 이제 이 연구 이전에 했던 이제 똑같은 굉장히 유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다 자살을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누구는 자살을 시도하고 누구는 자살조차 생각하지 못하는가 하면 건강한 사람들 이 세 그룹을 비교해 보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고 관계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내가 뭘 시도해도 누구는 30%의 확률 도전해 볼 만한데 하지만 누구는 겨우 30%면 난 아마 안 될 거야.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정적이니 지금 여기서 생을 마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야 라고 본인은 합리적으로 결과를 도출했지만 사실은 그게 미래에 대한 과도하게 부정적인 전망 때문에 생긴 결과여서 그런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당연히 자살 이 상황,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 50대 무직의 미혼의 남성이 그런 자기 파괴적인 부모 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하고 그것이 없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그게 없을 때 자기가 과도하게 무기력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살해후 자살이라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미리 알고 그분들에게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녀 살해 후 자살의 경우에는 여성이 조금 비율이 더 높고 이제 책임감이라는 이유로 사실 포장이 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고 자기가 책임지고 가족들을 데려가겠다는 혹은 자녀가 아프다거나 자기 없이는 돌봄이 필요해서 자기 없이는 혼자 놔두고 가는 것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각별히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살해 후 자살의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르신이 치매를 앓고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사실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심포지움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가 돼서 어떻게 사회적 대책과 정책을 만들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마무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이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머신러닝에게 챗 GPT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에게 엄청난 유서를 보여주고 특히 뭐 사례후 자살자의 유서를 보여주고 학습시키고 일반적인 편지를 학습시키고 그래서 그걸 구별하라고 하면 아마 그 구별을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편지야 이렇게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되게 많은 경우 자신의 소셜미디어 위에 일주일 전 혹은 한 달 전, 요 한 달 이내에 많이들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통보하기도 하고 반응을 보기도 하고 SOS를 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리 그분들에게 스페셜 케어를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꼭 뭐 정책, 제도만이 아니라 이런 류의 노력이 되게 다각화돼서 갈 때 조금이라도 자살률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봐서 이렇게 유서 연구는 각별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그동안의 정황 증거만이 아닌 정말 피해자 가해자의 남긴 글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유서 연구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수 교수님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존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언어 분석, 그리고 말 속에 담긴 감정 분석을 통해서 살해 후 자살 사망과 양상의 맥락적 특성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연구 결과를 자살 예방 정책, 제도, 그리고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과 오늘 함께 해주신 예빈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